그들의 명령의 메아리는 수천 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1946년 유럽의 잿더미 속에서 나치 살인자들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국제재판소도 종신형의 감옥도 아니었다. 그들은 범죄자, 대량 학살자로서 공개된 광장에서 자신들이 말살하려 했던 바로 그 민중들 앞에서 처형될 것이었다. 나치의 공포를 설계한 장군들, SS 장교들, 그들은 오만함을 박탈당하고 사슬에 묶여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항소는 없으며 베를린의 어느 사무실도 남미의 피난처도 자신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신들이 희생자들에게 가한 그 잔혹함을 똑같이 되돌려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였는가? 아니면 잔인한 복수였는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으로 값을 치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둠 속으로 도망쳤는가? 제3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었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이었는가? 민스크 재판, 벨라루스의 학살자들을 쫓는 사냥. 1944년 여름, 붉은 군대가 서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하던 중 소련 영토에 남아있던 독일 점령의 마지막 거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나치의 학살 정책의 실험장이었던 벨라루스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벨라루스는 동유럽 전체에서 가장 잔혹한 점령 중 하나를 견뎌냈고 주민 4명 중 1명이 독일의 지배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다. 급조된 집단 매장지와 잿더미가 된 마을들로 뒤덮인 벨라루스의 땅은 조직적인 파괴 작전의 증거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졌고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강제 노동을 위해 이송되었다. 전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난처이자 생계수단이었던 벨라루스의 숲은 이제 대규모 처형의 현장이자 독일 전쟁 기계에 맞선 가장 끈질긴 저항 중 하나였던 빨치산 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1944년 여름에 바그라시온 작전 중 소련군이 벨라루스 영토로 진입하면서 그 파괴의 책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압도적인 속도의 진격으로 인해 도망치지 못한 수많은 독일 장교들이 붙잡혔다. 그들 중에는 초토화 작전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야만적인 대대적 토벌 작전을 감독한 핵심 인물들도 있었다. 소련의 최고 지휘부는 범죄가 자행된 바로 그 땅에서 재판을 연다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 체포된 모든 장교들을 모스크바나 시베리아의 굴락으로 보내는 대신 일부는 벨라루스의 폐허가 된 수도 민스크에서 직접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법 논리를 넘어서 정치적인 필요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소련의 정의가 돌아왔고 살인자들이 그들의 범죄가 자행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소련 사법기구는 눈부신 속도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의료위원회의 감독하에 집단 매장지가 발굴되었고 파괴된 마을들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잔혹행위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독일 부대에서 확보한 명령서, 처형 기록, 작전 보고서 등은 번역되어 증거로 분류되었다. 1945년 12월, 유럽이 아직 전쟁의 참혹함을 수습하던 시기에 주요 나치 지도자들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민스크 역시 벨라루스를 거대한 학살터로 만든 가해자들과의 자체적인 결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독일 점령해서 모든 것을 잃은 국민에게 사법적 응답을 시도하는 소련의 첫 발걸음이었다. 소련 당국은 이 재판을 상징적인 보상 행위로 만들고자 했다. 준비는 철저했다. 재판은 민스크의 장교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이는 도시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주요 건물 중 하나였다. 이 장소는 대규모 재판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소련 재건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고들이 민스크의 특별 구금시설로 이송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믿기 어려움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뒤섞인 시선으로 이들을 지켜보았다. 많은 벨라루스인에게 있어 이제는 권력을 박탈당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독일 장교들을 보는 것은 점령 시절 동안 익숙했던 질서의 전복을 의미했다. 이 남성들이 주었던 공포는 점차 질서의 회복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학살자는 피고인이 된 것이다. 소련 언론은 이 모범적 재판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아는 특별 기자들을 파견했고 모스크바 라디오는 민스크에서 매일 방송을 준비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민스크 재판은 소련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정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미래의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1945년 12월 15일 저녁, 재건 중인 민스크에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모든 준비는 마무리되었다. 피고인들은 NKVD 경비대의 감시 아래 장교의 집 지하에 마련된 특별 감방에 수감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단지 군사 재판정뿐 아니라 지상에서 지워질 뻔한 민족 전체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들, 장군, S, 그리고 국방군 장교들. 1945년 12월 16일 새벽 14명의 남성이 임시 감방에서 민스크 장교의 집 본회의장으로 호송되었다. 과거 독일 군복이 부여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이 거리들을 활보했던 이들은 이제 고개를 떨군 채 소련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피고인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요 피고인 중에는 267 보병사단 사령관 요한 리헤르트 장군이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1943년 봄 수행된 이른바 코푸스 작전에서 6,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자빌 5,000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확보된 문서에서 리헤르트는 독일식 관료주의적 냉담함으로 이 숫자들을 보고하며 적대 요소 중립화라는 표현으로 작전의 성공을 기술했다. 그의 옆에는 베어마흐트 장군 고트프리트 폰 에르트만스도르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주요 교통로 주변에 사망지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감독했다. 그의 지시 아래 전략도로 방형 10km 내 수십 개의 마을이 체계적으로 철거되고 주민들은 자주 학살당하거나 빨치산에게 은신처나 보급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거되었다. 법정에 제출된 문서에는 지정구역 내 민간인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고 명시된 명령서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그들 옆에는 SS 오버슈트룸 반휘러 프리드리히 예켈른이 있었다. 그는 벨라루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특별 작전을 직접 감독했다. 그의 지휘하에 아이젠츠 그룹에는 민스크 지역에서만 3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처형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희생자들을 집단 매장지 가장자리에 정렬시키는 이른바 예켈른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처형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피고인석을 채운 나머지는 더 낮은 계급의 장교들이었지만 특정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트로스테네츠 강제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그곳의 사령관 한스 할터만 대위, 독일 지휘하에 최악의 학살에 가담한 보조부대와 협력한 연락장교 쿠르트 페터센 소령, 그리고 1442년 겨울 식량 몰수 작전을 주도하며 수많은 민간인을 아사로 몰아넣은 행정장교 카를 랑구트 중위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얼굴은 그들이 마주한 재판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리에르트처럼 일부는 여전히 군인의 자세를 유지하며 의무를 수행했다고 믿는 듯한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예켈르는 수개월간의 신문으로 신경쇠약의 기색을 보였고 특히 하급 장교들 중 일부는 진정한 공포에 휩싸인 듯 자신들의 행위가 더 이상 상관의 명령으로 치부되지 않고 개별 책임으로 심판받게 되었음을 자각하는 듯했다. 그들의 과거 권력과는 극명한 대비였다. 소련 당국이 제공한 민간복을 입고 훈장도 계급장도 모두 제거된 채 수백만 명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던 이들은 이제 타인의 판단에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권위의 상징이 사라지고 피고인이라는 굴욕적 위치는 그들을 억압받았던 민중에게 상징적 정의의 첫 단계를 의미했다. 그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점령 시기의 공포 그 자체였다. 민간인 말살 정책 실행, 강제 수용소 설립, 인질 대량 처형 명령, 민간인 강제 노동 이송, 마을 전체의 체계적 파괴, 계획적 기아 정책 시행, 병자 및 부상자의 학살을 위한 병원 시설 사용,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전쟁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소련 검찰은 4,000쪽이 넘는 문서를 정밀하게 준비했다. 피고인들이 서명한 명령서가 기소의 핵심이었다. 회수된 문서들은 적대 요소, 처형, 노동력, 이송, 재산 및 보급품 몰수 등을 관료적 정확함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독일 장교들의 작전 보고서는 이제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 서면 자료와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은 재판의 인간적인 차원을 더했다. 수십 명의 증인들이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육질이 팔게 완전 파괴된 벨라루스 마을의 상징인 하틴 마을의 한 여성은 병사들이 주민들을 헛간에 가둔 후 불을 지르고 불길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트로스테네츠 수용소의 생존자는 즉시 사망할 자와 강제 노동으로 죽어갈 자를 나누는 선별 시스템을 설명했고, 한 벨라루스 의사는 독일군이 점령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받은 특별 처리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막대한 증거 앞에서 예측 가능한 방어 전략을 취했다. 대부분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을 군사기계의 부속품으로 묘사했다. 일부는 극단적 행위를 아이젠츠 그룹행 같은 특수부대나 현지 모집 보조부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극소수는 이러한 행위들을 빨치산과의 전쟁이라는 특수 전황 속에서 불가피한 군사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그 결과로 한 지역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들은 단지 소련의 군사 재판이 아닌 역사라는 법정과 살아남은 민중의 시선을 함께 마주하고 있었다. 재판과 판결, 학살자들이 운명을 마주한 순간 194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벨라루스에서 체포된 독일 장교들에 대한 공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민스크 장교의 집 본회의장은 공개적이고 본보기가 되는 재판의 성격을 강조하는 배치로 꾸며졌다. 재판부는 정면의 높은 단상에, 피고인들은 오른쪽 측면의 벤치에, 검찰과 통역관은 왼쪽에 자리했으며 나머지 공간은 언론, 공식 참관인, 그리고 희생자의 생존자 및 유족들 중에서 신중히 선정된 방청객들로 구성되었다. 민스크 군사구역 군사재판소는 AF 코스텐코 법무소장 장군이 주재하고 2명의 대령 판사가 좌우에 자리했다. 검찰은 LI 드랍킨 군사검사가 이끌었으며 서류 증거와 생존자 증언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문서와 개인 증언을 교차 배치해 감정적 충격을 극대화하면서도 법적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거의 2시간에 걸쳐 낭독된 상세하고 방대한 기소 내용 후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하급 장교부터 신문을 시작해 구체적 사실과 책임을 확립한 뒤 상급 지휘관으로 거슬러 올라가 범죄의 조직적 성격을 입증하려 했다. 첫 번째로 신문받은 이는 카를 랑구트 중이었다. 그는 여러 농촌 지역에서 경제 행정을 맡았으며 1942년 겨울 식량 몰수 작전을 감독했다. 검찰의 질문에 랑구트는 자신을 단순히 징발 지시를 따르는 행정관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서명한 메모를 제시했다. 그 메모에는 현지 주민은 불필요한 물류 부담으로 간주해야 하며 비슬라브 인구의 식량 수요는 배급 계산에 포함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검찰이 그가 관할한 지역에서 기아로 사망한 민간인이 8,500명을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하자 랑구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전시 상황이었다라고 힘없이 답했다. 우선적으로 군대를 보급해야 했다. 이 답변은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을 유발했고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거듭 주의를 줘야 했다. 트로스테네츠 강제수용소 소장이었던 한스 할터만 대위의 신문에서는 벨라루스 내 최대 학살 수용소의 내부 구조가 드러났다. 그는 처음엔 일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로 행정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서명한 문서를 제시했다. 그 문서에는 일일 처형 할당량과 처형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가스 처형 방식은 자원이 적게 들지만 이 지역에는 해당 시설이 없다며 더 많은 탄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용소에 들어간 이들의 운명을 아는지 직접 묻자 할터만은 결국 방어 태세를 내려놓았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곳에서 살아나오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고 말했다. 그곳은 수용소가 아니라 제거소였다. SS 고위장교로 벨라루스 유대인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프리드리히 예켈른에 대한 신문에서 재판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뀌었다.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의 냉정한 기술적 어조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처형 방식을 설명했다. 희생자들은 직전에 처형된 시신 위에 엎드리게 하여 층층이 쌓이도록 함으로써 집단 매장지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감정 없이 설명했다. 우리는 유대인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자원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처형 장면 사진을 보여주며 후회가 없는지 묻자 예켈른은 재판의 기억에 남을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작동시켰을 뿐입니다. 신문이 상급 장교들에게 이어지면서 피고인들의 방어 논리는 상부 명령에 따른 집행이라는 공통주장으로 응집되기 시작했다. 폰 에르트만스도르프 장군은 교통망 주변의 사망지대 조성에 대해 이는 빨치산 토벌을 위한 정당한 군사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동부전선의 전쟁은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변론했다. 우리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은 베어마우트 최고사령부에 빨치산 처리 지침을 제시하며 그가 지침 여백에 협력 증거가 없어도 의심되는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보복 가능이라는 주석을 덧붙였음을 지적했다. 최고의 피고인이었던 요한 리헤르트 장군은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았다. 그의 방어 논리는 군 명령 체계와 전시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점령 정책을 결정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로 주장했다. 내 임무는 최고사령부의 지침을 실행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리헤르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가 일반 지침을 넘어선 예외적 조치, 시행 허가를 요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을 제시했다. 특히 리헤르트는 특정 마을들을 본보기가 되도록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하는 메모를 작성했으며 이는 전 지역에서 빨치산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5일간의 신문이 끝난 뒤 증언 단계가 시작되었다. 학살 생존자, 강제 수용소의 전 수감자, 특정 잔혹 행위의 목격자들이 차례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들의 증언은 세부적인 내용과 파괴적인 감정으로 문서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조직적인 공포의 전모를 드러냈다. 카틴 학살의 유일한 생존자인 마리아 그루주도바는
독일 병사들이 주민들을 헛간에 몰아넣고 불을 질렀다고 증언했다. 나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 아래 몸을 숨겼어요. 그녀는 말했다. 불길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이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증언은 재판을 지키던 소련 경비병들조차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민스크 게토 생존자 아브람 카가는 예켈른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선별 과정을 설명했다. 며칠마다 트럭이 도착했죠. 그는 회상했다. 장교들이 오른쪽 또는 왼쪽을 가리켰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곧장 트로스테네츠 집단 매장지로 끌려갔다는 것을. 독일군이 점령한 병원에서 일했던 미하일 예고로프 박사는 노동 불가능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주사를 투여하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환자의 노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매일 명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D등급을 받은 환자들은 그날 밤 사라졌어요. 이 증언들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일부는 표정 없이 정면만 응시했고 몇몇은 증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주로 하급 장교들은 감정적 붕괴의 징후를 보였고 이는 자신들의 지휘하에 저질러진 잔악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문서와 증언 증거가 제출된 후 마침내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그동안 제시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뒤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보다 가벼운 어떤 형벌도 소련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의 규모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정된 변호인들은 제시된 증거를 반박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변론의 초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돌렸다. 상명하복의 구조적 압력, 총력전이라는 시대적 맥락, 집단학살 정책을 설계한 자들과 단지 실행에 그친 자들 간의 차이점 등 마지막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대부분은 상부 명령과 불복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며 후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은 준비된 공식처럼 들렸고 진정성은 결여되어 있었다. 리헤르트만은 끝까지 군인의 자세를 유지하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나는 조국을 위해 맹세한 바에 따라 복무해 왔습니다. 그는 단언했다. 이제 그 대가로 죽어야 한다면 군인으로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법정 안에 있던 청중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12월 29일 아침 평일을 위해 퇴정했다. 6시간의 논의 끝에 평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14명 전원에 대해 교수형 사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정은 일순간 숨죽은 침묵에 휩싸였다. 선고를 들은 일부 피고인은 창백해졌고 2명은 법정을 떠나는 동안 경비병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재판장은 형 집행일을 1936년 1월 1일 민스크의 승리광장이라 발표했다. 그 상징적 메시지는 분명했다. 새해는 공개 처형이라는 정의의 실행으로 시작되며 어두운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년간의 점령으로 폐허가 된 벨라루스 국민에게 이 재판과 판결은 고통에 대한 첫 실질적 인정이자 범죄가 결코 무관용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었다. 승리광장에서의 처형, 공포의 주인들에게 내려진 14개의 교수형. 1946년 1월 1일 아침, 민스크는 유난히 추운 날씨로 시작되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인파가 승리광장과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공개 처형은 소련 당국에 의해 포스터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예고되었으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그 추정을 훨씬 웃돌았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중 상당수는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찾아온 이들이 점령식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자들의 교수형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광장은 이 행사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중앙에는 모든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직사각형의 높이 솟은 단상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두 줄로 나란히 14개의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다. 각각의 교수대는 약 3m 높이의 수직 나무 기둥에 수평 가로대를 얹은 구조였으며, 가로대에는 미끄러지는 매듭이 묶인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밧줄 아래에는 나무 의자가 놓였다. 일부러 조악하게 만든 이 구조물은 점령기 독일군이 공개 처형에 사용했던 즉석 교수대를 연상시키며, 그 상징적 대칭성은 현장에 모인 이들의 눈에 명확히 들어왔다. 단상 주변에는 붉은 군대 병사들로 이루어진 보안 병력이 배치되었고, NKVD 요원들은 제복을 입은 자와 민간인 차림으로 군중 속에 섞여 질서 유지와 돌발 상황 예방을 담당했다. 광장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는 판결과 죄목 낭독 내용을 전파하여 가장자리에 인파까지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소련 당국에게 있어 이 공개 처형은 단순한 판결의 집행을 넘는 정치적 상징적 행사였다. 이는 여러 계층을 위한 메시지였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련의 정의가 돌아왔으며 벨라루스 민중에게 자행된 범죄는 반드시 응징된다는 증거였다. 전 소련에는 질서 회복과 고통에 대한 보상의 신호였고, 국제사회에는 소련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광장 전체에 긴장 어린 침묵이 감돌았다. 중앙교도소 방향에서 군용 트럭 행렬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차량들은 단상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멈췄고, 대부분의 인파는 그 장면을 직접 볼 수 없었다. 가장 앞줄에 있던 사람들만이 피고인들이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NKVD 경비병들에게 이끌려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명의 남성들은 식별 표시가 없는 민간복을 입고 있었고, 영하의 극한에도 신발조차 신지 않은 상태였다. 이건 역시 의도된 모욕의 상징이었다. 피고인들은 줄지어 단상 뒤편으로 인도되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처형 준비 절차는 허용되었으나 추위로부터 보호받거나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허락받는 배려는 없었다. 가족에게 작별 편지를 쓰는 것과 독일어가 가능한 소련 군목으로부터 종교적 위안을 받는 정도만 허용되었다. 10시 15분 NKVD 소속 장교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확성기를 통해 군중을 향해 연설했다. 원시적인 확성기 시스템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증폭되면서도 왜곡되어 광장 전역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이름, 유죄가 선고된 혐의, 그리고 법원이 내린 형벌을 공식적으로 낭독했다. 각자에게 적용된 범죄 개요까지 포함된 이 낭독은 거의 30분간 이어졌고, 군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공식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들은 3명씩 단상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처음으로 군중 앞에 온전히 노출되었다. 광장을 뒤덮은 웅성거림은 점차 커졌고, 그 속에는 범죄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의 외침, 증오의 함성, 그리고 개인적 고통의 가해자를 식별한 이들의 억눌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이들은 하급 장교들이었으며, 재판 당시 역순 계급 구조에 따라 처형 순서가 정해졌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아사로 몰아넣은 식량 징발 정책의 주도자 카를 랑구트 중위는 경비병에게 부축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재판 당시 그가 사용했던 배급 할당량과 물류수요라는 무표정한 관료적 언어와 극명히 대조되었다. 그 옆에는 트로스테네츠 수용소 소장이었던 한스 할터만 대위가 있었고 그는 일부러 군중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딱만 응시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통신장교였으며 그의 부대는 보복성 마을 방화작전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으며 이는 혹한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경비병들은 이들을 세 개의 교수대 앞에 세웠고 이들은 나무 의자 위에 올라섰다. 한 장교가 이름과 혐의를 다시 낭독하는 동안 민간 복장의 사형 집행인들이 밧줄을 목에 걸고 매듭을 정교하게 조정했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세 개의 의자가 동시에 차여졌다. 세 구의 시신이 공중에 매달리자 군중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복수심이 충족된 환호성과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대한 본능적 공포가 뒤섞인 울림이었다. 일부 목격자들은 랑구트가 거의 2분 동안 경련을 일으킨 끝에야 숨이 멎었고 할터만은 비교적 즉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불과 5분 후 시신이 여전히 눈에 띄게 매달려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의 사형수들이 단상으로 인도되었다. 그들 중에는 프리드리히 예켈른도 있었다. SS 고위 장교로서 벨라루스 유대인 학살에 직접적 책임이 있었던 그는 가장 악명 높은 피고인이었다. 앞선 피고인들과 달리 예켈른은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지정된 교수대로 당당히 걸어갔다. 그의 통제된 외양 속에서 오직 턱 근육의 미세한 경련만이 내면의 긴장을 드러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처형도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의자 위에 올라서고 밧줄을 목에 건 뒤 최종 조회목을 낭독하고 지지대를 동시에 제거하는 시기였다. 예켈른의 시신은 아마도 그의 체중 때문인지 유난히 빠르게 떨어졌고 밧줄이 팽팽해지며 광장을 가로지르는 채찍 소리 같은 굉음을 냈다. 여러 목격자들은 그의 죽음이 특히 길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사후 경련이 4분 이상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절차는 계속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군중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점령과 학살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보 및 병참 장교들이었다. 이 시점에서 군중은 거의 무언의 침묵 속에 빠져 있었으며 초반의 환호성은 사라지고 있었다. 극한의 날씨와 연속된 처형 장면이 가져온 심리적 충격은 이 복수의 순간을 엄숙하고 의식적인 정의의 집행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이들은 최고위 장교들이었다. 폰 에르트만스도르프 장군과 최후의 인물인 요한 리헤르트 장군이었다. 267 보병사단 사령관이자 피고인 중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리헤르트는 이 과정의 상징적 정점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58세의 그는 백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나치 전쟁 기계를 이끌었던 독일 직업 군인의 전형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미 13명의 부하들이 교수형당한 단상에 마지막 교수대로 걸어가면서도 재판 내내 유지했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몇몇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사형 집행인이 밧줄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판단하고 스스로 매듭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 마지막 통제의 행위는 그를 증오하던 이들에게조차 인상을 남겼다. 의자가 차이기 직전 리헤르트는 가까이 있던 경비병과 사형 집행인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남겼다. 이후 다양한 증언에 의해 전해진 그 말은 다음과 같았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전쟁은 끝났다. 그 마지막 말에는 후회도 죄의 인정도 없었고
단지 패배를 받아들이는 한 군인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오전 11시 45분 마지막 피고인의 처형이 완료되자 지휘관은 공식적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시신들은 추가로 1시간 동안 단상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고 군중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은 광장을 떠나기 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이 상징적 마무리의 순간을 응시했다. 시신들의 최종 처리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민스크 외곽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이송되어 무명 공동묘지에 묻혔다. 이 익명의 매장은 장차 어떤 동조자라도 무덤을 순례지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히틀러와 다른 나치 지도자들의 유고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뿌린 전략과 같은 맥락이었다. 민스크 및 전 벨라루스 국민에게 이 처형이 미친 즉각적인 영향은 복합적이고 깊었다. 가족을 잃었거나 직접 점령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는 오래 기다린 정의의 실현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어도 마침내 마무리라는 감각을 제공했다. 당시를 기록한 역사학자들의 자료에는 안도, 정의 실현, 감정의 해방이라는 표현 현안이 반복된다. 반면 전쟁의 폭력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는 이번 공개 처형이 단지 역할만 뒤바뀐 동일한 잔혹성으로 보였다. 일부 증언은 이 행위를 두고 공포, 비인간화, 심지어 의도치 않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한다. 죽음이라는 광경 앞에서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소련 언론은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이를 사회주의 정의의 승리이자 향후 모든 침략자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묘사했다. 프라우다는 한면 전체를 이 소식에 할애하며 소련 인민의 정의가 실현되다. 벨라루스의 학살자들 마침내 처벌받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교수형 장면의 사진도 검열 없이 게재되어 소련 국가가 자신을 말살하려 했던 세력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는 시각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반응이 엇갈렸다. 서방 언론은 전쟁 범죄자 재판 자체에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이처럼 공개적이고 극적인 처형 방식에는 불편함을 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필요한 정의이지만 나치식 방식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고 평했고 런던 타임스는 잔혹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 잔혹함을 사용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련 당국에게 이러한 외부의 시각은 부차적이었다. 전후 재건이라는 맥락에서 이 사건이 가진 상징적 정치적 가치가 훨씬 중요했다. 민스크 승리 광장에서의 공개 처형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했다. 상처 입은 대중에게 감정적 마무리를 제공하고 소련 권위의 회복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잠재적 적들을 억제하는 선례를 마련했고 결정적으로 나치 점령에 대한 저항을 소련 재건의 영웅서사에 통합시켰다. 1946년 1월 2일 아침 시 당국 노동자들이 단두대를 조용히 철거하던 그 시각 승리광장은 이미 기념공간으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었다. 교수형이 집행되었던 그 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벨라루스 집단 기억의 중심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 잔혹성의 극단과 그 뒤에 도달 가능한 항상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물리적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정의인가 복수인가? 민스크 재판에 피로 물든 유산. 민스크에서 열린 나치 장교들에 대한 재판과 공개 처형은 수많은 상징과 모순으로 가득한 사건으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해석을 낳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 소련 당국이 역사적 정의의 실현으로 묘사했던 이 사건, 그리고 일부 서방 관찰자들이
단순한 복수극으로 본 이 재판은 보다 차분하고 입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민스크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은 법적 합법성이다. 국제적 협의와 명확한 법 원칙에 따라 수립된 위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민스크 재판은 오로지 소련 관할해에 이루어졌으며 전후 소련 사법체계의 법률과 절차에 기반하여 집행되었다. 그 합법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적 대리인 제공, 반대 증거 및 증인 제출 권리, 공개적이고 기록된 절차 등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방대한 문서 증거와 목격자들의 직접 증언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고,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피고들이 실제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소 당시부터 유죄가 전제로 작용했고 재판의 결과 역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모든 피고인이 책임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재판이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징적 필요에 더 무게를 둔 결과였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소련사 전문 역사학자 앤 애플바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소련의 전범 재판은 실제 범죄와 진짜 증거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정의는 종종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었다. 그녀의 평가는 이 재판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정치적 도구화 과정을 드러낸다. 법적 측면을 넘어 이 재판은 대규모 잔혹행위 이후 정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든 그것이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일부 가해자의 처형이 피폐한 공동체에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가? 보복적 정의와 집단적 복수는 어디에서 구분되는가? 정치 철학자 마이클 월처는 이렇게 말한다. 제노사이드 규모의 잔혹 행위 이후 전통적인 정의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벌도 그 죄의 규모에 필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민스크 재판은 추상적 법률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에 상징적 위로를 제공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공개적이고 극적인 처형 방식은 특히 논쟁적이다. 소련 당국은 이를 교육적, 정서적 기능을 가진 사건으로 계획했다. 나치의 공포가 끝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해방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범죄자에게 경고하는 목적이었다. 소련 검사 L.I. 드랍킨은 정의는 단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학자 티모시 스나이더는 이에 대해 점령군이 사용했던 방식, 공개 처형을 통한 극적 메시지 전달을 소련이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그들이 대표하려 한 정의와 나치의 잔혹성 사이에 도덕적 경계가 흐려졌다. 고 지적한다. 이는 비인간화에 저항하며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인간화를 동원하는 모순을 비판한 것이다. 재판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벨라루스는 유럽 전역 중 가장 가혹한 점령을 경험한 지역 중 하나였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망했고 600개 이상의 마을이 주민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수도 민스크는 잿더미로 변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파괴 속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정의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지극히 강렬했다. 점령기 소년으로 살아남은 벨라루스 역사학자 알레스 아다모비치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 시기에 일상적인 공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뒤늦은 시점에서 그 처벌의 엄격함이나 과시성을 판단하기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생존자인 우리에게 일부 가해자에 대한 공개 처형은 그들이 가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약한 정의에 불과했다. 이 재판은 벨라루스의 집단 기억에 깊고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전범 재판을 국제법정이나 점령국 주도로 치른 반면 벨라루스는 자신의 땅에서 자국민의 직접적 참여 속에 이 과정을 겪었다. 이 사실은 민스크 재판과 처형이 전후 벨라루스 정체성 재건의 핵심 서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소련 시기 동안 민스크 재판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공식 서사에 포함되었으며 사회주의 정의와 파시스트 침략자에 대한 응징의 상징으로 제시되었다. 기념비, 추모 행사, 교육 자료들이 이 해석을 강화했고, 이는 역사적 기억이자 미래 침략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로 작용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벨라루스 독립 이후 재판에 대한 해석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 중심성은 유지되었지만 소련적 이념에서 벗어나보다 벨라루스 고유의 상처와 저항의 이야기로 중심이 이동했다. 점령기 동안의 고유한 고통과 저항은 점차 전체 소련 서사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적 기억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블라디미르 아다무슈크와 같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민스크 재판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며 그것이 철저히 기록된 실제 범죄에 기반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진행 과정이 당대의 정치적 필요성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문제적일 수 있는 정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재판은 치밀하게 문서화된 실제 범죄에 기반했지만 그 전개는 당시 정치적 필요와 오늘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문제시할 정의 개념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재평가는 벨라루스 역사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민스크에 위치한 조국전쟁 국가박물관은 민스크 재판을 다루는 독립 섹션을 마련해 재판 당시의 문서 증거, 사진, 참가자 및 관찰자의 증언을 전시하고 있다. 다만 공개 처형에 대한 다rum은 보다 신중하며 역사적 사실로 언급되지만 1946년 보도 당시의 노골적인 묘사와는 달리 현재는 시각적 이미지가 전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와는 다른 현대적 감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인 현재의 민스크 승리광장은 여전히 수도 벨라루스의 주요 추모 공간 중 하나이다. 교수대가 실제로 설치되었던 위치에는 별도의 명판이 존재하지 않지만 광장의 중앙 기념비와 꺼지지 않는 추모 불꽃은 1946년 1월의 사건과 상징적 연속성을 가지며 이들을 국가적 고통과 해방의 서사에 통합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의 벨라루스인들에게 민스크 재판은 정의 이행, 반인도적 범죄, 역사적 책임이라는 현대적 논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의 다큐멘터리, 역사소설, 학술 연구들은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인도적 국제법의 진화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재판은 또한 공산주의 붕괴 이후 동유럽에서 진행된 정의 이행 논의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책임 추궁 메커니즘과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절차들 간의 비교는 역사적 정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민스크 재판은 정당한 정의의 구현이었는가? 아니면 집단적 복수의 연출이었는가? 그 해답은 아마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포함된 형태일 것이다. 치밀하게 문서화된 실질적 범죄에 기반한 이 재판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의 공식적 인정과 상징적 종결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시에
재판의 전개는 소련 체제의 정치적 필요와 대중적 효과를 개인적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정의 개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중성은 민스크 재판만의 것이 아니다. 극도의 잔혹함이 벌어진 갈등 이후의 정의 구현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다. 철학자 주디스 슈클라르는 이렇게 지적한다. 정의와 복수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고 더 쉽게 넘나들 수 있다. 특히 그 범죄가 우리의 기존 도덕 및 법적 범주를 압도하는 잔혹함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민스크 재판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이러한 복잡성에 있을지도 모른다. 대규모 잔혹행위 이후의 정의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불충분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극한의 공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도덕적 정치적 긴장을 반영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후대의 과제는 과거의 역사적 절차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정의 메커니즘을 미래에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지된 증언들, 침묵된 진실과 묻힌 비밀. 민스크 재판에서 덜 알려진 측면 중 하나는 정치적 이유로 조직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일부 증언들의 처리 방식이다. 독일 점령기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마리아 사비츠카야는 유대인 환자들을 식별해 제거하는 데 협력한 일부 지역 관리들의 협조 사실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소련의 저항이 단일하고 순수했다는 공식 서사에 위배되었고, 결국 공공기록에서 해당 증언은 편집되어 벨라루스 협력자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삭제되었다. 2016년 비밀 해제된 자료에서 발견된 보조검사 그리골리 주코프의 미출간 회고록은 피고인들의 구금 상태에 대해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드러낸다. 주코프에 따르면 피고인 14명 중 5명은 예비신문 중 고문을 당한 명백한 흔적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절차적 기술성으로 인해 역사적 중대한 재판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고 쓰며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던 내면의 모순을 드러냈다. 독일 군사 기록에서 회수된 한 문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요한 리헤르트가 1944년 2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하게 가혹한 방식이 군사적 목적에 역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벨라루스 지휘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부는 이를 거절했고 그에게 약함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경고했다. 이는 리헤르트의 책임을 보다 복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던 자료였지만 소련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재판에서 제외했다. 민스크 재판의 국제적 파급력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컸다. 전범 나치의 탈출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민스크의 공개 처형 보도가 SS 장교들을 위한 위장신분 조작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보기관의 해제 문서에 따르면 동부 전선에 복무했던 장교 16명 이상이 민스크 사진을 보고 처형을 두려워해 출국 일정을 앞당겼다. 재판을 관찰했던 인물 중에는 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의 소련 수석검사로 활약할 로만 루덴코가 있었다. 그는 민스크 재판의 절차를 세세히 기록했고, 이는 그가 나중에 국제재판에서 증거 제출 방식과 신문 전략을 설계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식 보도에서는 생략되었지만 NKVD 내부 보고서에는 처형에 적용된 소름 끼치는 기술적 전문성이 기록되어 있다.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숙련된 처형 집행인 3인으로 구성된 특수팀이 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형을 집행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사용된 밧줄은 혹한에 얼지 않도록 특수 용액 처리되었고 각 피고인의 체중에 따라 길이가 계산되어 가능한 한 질식사가 아닌 경추골절에 의한 즉사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형 집행 전날 밤 경비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3명의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했다. 프리드리히 예켈르는 철제 침대에서 뜯어낸 금속 조각으로 손목을 그었고 하급 장교 2명은 자신의 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교수형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공개 정의의 실현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살을 방지하는 감시를 강화했고 이들의 시도는 모두 저지되어 떴다. 결국 민스크에서 열린 나치 장교들에 대한 재판과 공개 처형은 전후 정의 역사에서 결정적이지만 모호한 장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참혹한 범죄를 처벌하려는 정당한 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 내에서 극악한 악에 대응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정치적 모순 또한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